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심신미약 관련 사건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집에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린 20대 남성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형을 감경받았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심신미약입니다. 몸과 마음이 충분히 기능하지 못한다는 심신미약. 그 의미가 법정에서 처벌 형량이 감경 사유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김규백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규백 변호사입니다. 네, 이제 보통 우리가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심신미약 감경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이제 많이 이제 듣고 하는데요. 우리 법률에서는 심신미약 이걸 이제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네, 형법 제10조 2항의 관련 규정이 있는데요. 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용어가 너무 어려운데요. 예, 네.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 네네. 사물이라는 거는 일과 물건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네. 이를 변별한다라는 거는 이런 것을 구분하고 판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네. 일반적 사회통념에 따른 사건과 물건에 대한 구분과 판단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가 바로 심신장애에 대한 판단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법원에서는 이를 단순히 정신적 장애가 있으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고요. 네.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감소되었다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에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로 판단된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네. 심신미약의 인정 여부에 따라서 선고형 감면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동안 피고인에게 중형이 예상될 경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법정형의 절반 정도가 꺾이게 되죠? 최대 절반 정도가 감면될 수 있고요. 네네. 이에 따라서 하급심 판례에서는 심신미약에 대한 케이스가 어느 정도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판례에서 확인 가능한 몇 가지 케이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심신미약과 관련된 사건들을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첫 번째 사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첫 번째 사건은 음주운전과 심신미약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면 심신미약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네. 사실 실제 인정된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몇 가지 케이스를 좀 살펴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 적발 후에 본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을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러한 정신분열증으로 인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사물변별 능력이나 행위통제 능력이 감소했다고 볼 수 없어서 심신미약을 부정한 케이스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를 좀 보면 피고인이 조현성 정동장애,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비기질성 불면증,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여러 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은 되지만 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염두에 두면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면 예.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던 도중에 택시기사가 택시를 버리고 도망을 갈 정도로 이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했고 택시기사가 도망을 가자 본인이 택시를 운전을 했으며 심지어는 경찰이 이 사건으로 출동을 해서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후에 음주운전을 하면서 집으로 귀가를 하기까지 한 그런 사건의 경위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경위를 염두에 두면 심신미약을 도저히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 한편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까지 입힌 경우를 조금 보면 특히 음주운전이 이 경우에 재범 이상일 경우에는 주치 상태에서 같은 범죄를 반복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 직전 스스로 음주를 해서 심신장애 상태를 일부러 야기를 했다라는 이유로 심신미약에 의한 책임능력 감면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를 이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자, 술 취한 상태에서 이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과거에는 이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최근 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과거에 심신미약으로 감경해달라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최근에는 심신미약으로 감경하는 케이스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이 지금 법원의 지금 입장인데요. 네네. 피고인 스스로 술에 취한 상태를 자초했으므로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주된 판례의 논거입니다. 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아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보면 예. 제20조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 이러한 심신미약으로 감경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놓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이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도 형법 규정에 따라서 재판부에서 심신미약으로 감경을 해줄지 여부는 재량적으로 결정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예. 근데 위 규정을 입법한 이유는 원칙적으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해서 성폭력 범죄의 형량을 감경하는 것은 다른 범죄보다도 특히 신중하게 판단하라라는 입법 취지가 담겨 있다고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많이 논의가 되는 것이 이제 특수상해죄에서 심신미약 주장이 성립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특수상해죄에서는 심신미약을 인정한 케이스가 덜어 있어서 좀 주목이 됩니다. 네. 케이스들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면 첫 번째 케이스를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정신과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그리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이 의심되는 상태로 진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의 거부로 약물 치료가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에 대해 음주 및 마약 투약 검사를 했으나 모두 음성이 나왔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거나 아니면 코로나19가 확산 중인데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차량으로 돌진했다라는 일반인들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여기다가 항소심 공판에서 정신감정 촉탁을 한 결과 정신병이 영향을 미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의 회신이 온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심신미약을 인정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케이스를 보면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환청에 들려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범행 다음 날부터 2달여간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퇴원 후에도 피해망상, 과대망상 증상으로 행정입원을 하게 돼서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를 계속 받았고 물론 그 이전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정신병 치료를 받아온 내역이 있다라는 이유로 네. 공소사실에 대한 심신미약을 인정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땐 법대로. 심신미약은 지난 수십 년간 중요한 처벌 감경 사유로 법원이 고려했던 내용입니다. 판단에 있어서 전문 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법원은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 번 판시를 해왔고요. 그래서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더하여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재반 자료를 종합해서 독자적으로 법원이 심신장애 유무를 판단한다라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심신미약 인정 범위를 크게 축소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법원이 심신미약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는 추세로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심신미약과 관련된 이제 여러 케이스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심신미약과 관련해서 변호사로서 법적 조언을 좀 해주시죠.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 없이도 심신장애를 인정한 케이스도 과거에는 덜어 있었습니다. 네네. 대법원은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 자료지만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건 아니고 범행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재반 자료 등을 종합해서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가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즉 심신장애를 주장을 하고 있으나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이 정상적인 사람과 전혀 차이가 없이 자연스럽다면 사실상 심신장애가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말도 사실은 이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어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심신장애 주장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있어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요. 심신장애가 설령 어렵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치료 감호 처분이라는 것이 단독 혹은 태길적으로 과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심신장애 주장은 상당히 신중하게 변호인이랑 상의해서 진행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규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기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